KMA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MATV 현안진단입니다. 지난 5월 26일 법사위 상정이 예상되었던 간호법은 현재 잠시 멈춤 상태일 뿐 온전히 폐기되거나 그 위험성이 해소된 것이 아닙니다. 10개의 보건의료 직역단체와 함께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5월 23일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 제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는데요. 간호법의 제정이 다양한 직역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얼마만큼 의료계 전반에 불건강한지 짚어보고 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책개발위원 임용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간호법 관련해서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임상병리사 영역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느끼신다고요? 네, 오늘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최근에 간호법 반대 기사의 댓글을 많이 보게 되면 반대 주장하는 직역들에 대한 잘못된 이기주의로 간호법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자님께 말씀해 주신 간호법 제정이 다른 직역과 의료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잘못된 직역 이기주의가 아니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준비된 간호법 내용 중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교수님. 대한의료기사단체 총연합회 소속 3개 단체에서 이 간호법과 관련해서 다른 직역의 업무 영역을 심각하게 침탈한다고 강력한 반대 성명을 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간호와 언뜻 멀어 보이는 영역에도 이 치명적인 영향이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심각한 인력 왜곡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가 예상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호와 멀어 보이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동안의 결과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간호법은 다른 직역의 업무 영역을 심각하게 침탈하고 있고 이 결과는 의료 서비스의 질에 심각한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로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근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검체 채취 및 검사 행위로 인한 인력 왜곡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자료 화면으로 아마 나갈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인력기준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연구가 있는데 2013년도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간호사협회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에서 새로운 간호의 정의를 제시를 했는데요. 질병의 예방 및 건강 유지, 증진 회복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활동이라는 여기에서 이제 다른 직역과의 충돌이 모든 활동과 관련된 부분에서 검사 행위까지 포함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법으로 검사 분석과 관련된 새로운 전문 직업군들이 정해져 있고 이 내용들이 포함됨으로 해서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똑같은 문구가 지금 실려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원격 건강 모니터링 서비스 개념도를 작성을 해놓고 실제 여기에서 어떤 검사를 진행을 하겠다. 일반적인 혈당 검사부터 해서 심전도 검사 행위 등 검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 시행규칙과 관련된 최근에 새로 제정된 법률 안에서도 가정간호에서 검체의 채취 행위를 인정하는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진료 지원 인력 관리 운영체계 타당성 검증이라는 보건복지부 펀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그 결과가 최근에 최종 통과됐었는데 검사라는 항목에서 검사 체열 중에서 단순 정맥 체열과 관련된 부분들이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최종 전문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검사 분석이라는 행위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시대부터 검사라는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법적으로 지정을 해놓고 그 법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직업군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됐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근거 자료 두 번째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사이트에 이제 국가 법령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목적은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서 의료기사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37회에서 8회 정도 개정이 되면서 걸쳐 왔는데요. 그 이전에 그럼 1973년도에는 의료기사법으로 해서 발생이 됐었고, 이 의료기사법의 제정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의료 또는 치과 의료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불가결한 전문 분야라고 필수 인력으로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자들을 의료기사라고 명칭을 하고 이때부터 세부적인 전공 분야에서 일을 하는 의료기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이 법이 진행이 되면서 종전에 지금도 아마 업계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단어 중에 하나가 단순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단순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 간호법 제정했을 때도 가장 첫 번째로 내건 게 국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국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이 되려면 결국은 근거 기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더 많은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근거 기반의 데이터를 단순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과 관련된 의료보조원법이 폐지된 게 1973년도입니다. 올해로 49년째 법이 제정되고 흘러왔었죠. 그런데 아직도 법적인 내용들은 아마 사회적 변화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법이 제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법의 속도가 너무 일반 시민과 관련된 부분을 담지 못한다, 너무 느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의료계에서 바라보는 이 의료기사의 시선들은 그렇게 느린 법보다도 벌써 49년이나 지나왔는데도 아직까지도 단순 보조 인력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매우 심각한 인식 제고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되면서 각 기사단체별로 업무의 범위가 중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분쟁이 나타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슬라이드 이제 왼쪽에 각각의 직역별로 특히 이제 임상병리사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떤 업무를 하는 직역인가와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검사 항목들이 있는데 보통 진단검사, 그리고 생리검사, 조직검사와 관련된 큰 세 가지 전공 분야를 나눌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검사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검체를 통해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채취하는 행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검사에 방금 얘기했던 각 전공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인력으로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문장만 놓고 보더라도 앞에서 제정된 법률에서 저희한테 한 번이라도 한번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문의를 해주셨던지 아니면 물어본 적이 있었더라면 저희도 국민의 보건 서비스와 관련돼서 필수 불가결한 목적으로 우리가 해당이 된다면 서로 상호 협조적인 내용으로 해서 업무와 관련된 또 다른 범위 설정과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도 인식을 할 텐데 전혀 그런 소식이 없이 바로 그냥 법 제정되고 공표하고 저희는 현장에서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은 이 일을 하면서도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또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이외에도 기계, 기구, 시약, 보건관리 사용이라는 단순 용어를 사용하시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나라가 지금 신성장 동력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해서 바이오 헬스 산업, 특히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신뢰성 있는 검사 결과 그리고 그 검사 결과를 위한 진단 키트 개발 그리고 예전에는 약사법으로 지정되어 있던 이런 의료기기 항목들을 의료기기법을 새로 만들고 최근에는 또 체외진단 의료기기법으로 해서 법도 발전되면서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단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다시 한번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슬라이드인데요. 그럼 제가 이렇게 법적인 용어를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다 보면 근거가 부족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이제 나온 논문을 가지고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 논문의 내용은 의료 시스템 오류가 높고 부서별로 질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오류들을 최대한 예방 가능한 의료 시스템 오류들은 사전에 막아야 됩니다. 그 분야 중에서도 의학적 판단에 사용되어지는 근거 기반에 의해 사용되어지는 검사 결과의 약 70%가 최종적인 의학적 판단에 활용되어진다고 이 논문에서도 보고하고 있고
다른 여러 논문에서도 활용도가 매우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처음에는 변수인자가 너무 많아서 에러의 요인들이 나타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에러 요인들을 우리가 줄이고자 노력해야 되는지 엄두가 안 났던 시대도 있습니다. 시약을 직접 만들어서 수기로 검사 방법을 진행을 하고 그로 인해서 결과를 보고할 때는 말 그대로 정말 참고용으로 사용했을 뿐 신뢰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한 점이 있었죠. 하지만 장비가 고도화되고 그로 인해서 또 장비에 대한 신뢰성도 확보하기 위한 정도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도 진행을 하면서 특히 장비 분석에서 나타나는 오류는 최근 들어서는 10% 이내로 그리고 앞으로는 100만 개당 약 3개에서 4개의 불량률이 나타나는 식스 시그마를 적용한 질 관리까지 현재는 적용해서 그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후 오차로 해서 그동안에 이제 업무 배달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오류라든지 또 검체 바뀜 현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산 시스템, 바코드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에러율도 10% 이내로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분석 중 오차와 분석 후 오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 요인들 중에서 많은 것들이 해결되고 이 중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분석 전 오차 요인과 관련된 내용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분석 전 오차 요인도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요. 우선 단순 체열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네 번째 슬라이드에서 단순 체열과 관련된 부분들을 선진국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왼쪽에 있는 타이타닉 에러라는 용어를 토대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러율은 눈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밖에 보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그 수면 아래에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들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이 부분들은 바로 체열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체열과 관련된 부분도 더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체열과 관련된 표준화된 세계적인 그런 절차를 만들어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왜 필요로 했냐면 저도 이 논문을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미국 의료 사망률 1년에 40만 명 이상 추정. 이 연구가 진행된 게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1980년도에도 약 9만 8천 명 정도 의료 예방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해서 사망한다라는 이런 보고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연구는 이미 30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와서는 의료 시스템이 더 고도화됐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과연 얼마 정도가 그런 예방 가능한 의료 시스템으로 해서 사망하고 있는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오히려 더 많은 사망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에 대한 한계점으로 해서 의무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기록들의 부족으로 인해서 아마도 우리가 추정한 것보다도 10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도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논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와 같은 연구가 지금 제가 아직까지는 찾아보지는 못했는데요. 이 연구 하나만 결과를 놓고 보고 정말 세계적으로 예방 가능한 의료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WHO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도 2019년도에 제시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환자 안전과 관련된 10가지 진실을 밝히는 내용에서 좀 마음에 와닿는 그런 자료가 있었는데 우선 지금 현재에도 막연하게 병원 가는 것을 무서워하고 그리고 병원에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주변에서 웃을 겁니다. 이렇게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에서 그런 걱정을 왜 하십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비행기만 안 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비행기 사고와 관련된 부분들이 매우 불안하게 느껴지시는 거겠죠. 그래서 비행기 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3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근데 병을 고치고 또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었는데 또는 그 이전의 예방의학 측면에서 또 어떤 조치를 받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의료사고로 사망할 확률로 해서 300분의 1의 위험도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행기로 사망할 확률은 300만 분의 1인 반면에 의료사고로 사망할 위험이 300분의 1이라면 정말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간호법에서도 주장하신 것처럼 국민의 보건의료 서비스라는 이 부분들은 한 전공에서만 선진화된다고 해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세부 전공들이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서 또 선진화된 새로운 업무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 해서 아마도 이 확률을 더 낮출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분석전 오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기기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분석전 오차 요인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5번째 슬라이드로 해서 이 논문은 다른 것들이 이제 많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분석전 오차 요인도 환자적인 측면, 검체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측면, 그리고 그 만드는 과정에서 또 장비에 넣고서 진행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가지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의료관광이라는 새로운 또 사업에 도전을 하고 있고, 실제 지역마다도 특화된 의료관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서 많이 투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인종별로도 좀 차이가 나타나는 그런 검사법 적용이 필요하고요.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 그동안의 진단, 치료, 약물 개발에 좀 활용을 했다면 전반적인 스마트 헬스케어와 관련된 부분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한 선진 의료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믹스 테크놀로지에 적용한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분석전 오차 연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자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좀 다소 거리가 멀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근거 자료들이 결국 간호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왜 근거 기반 의학에 있어서도 다른 직역에 대한 업무 침해를 하면서 과연 보건의료 서비스의 선진화가 나타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면, 그리고 신문 기사라든지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 부정적인 댓글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이런 근거를 가지고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는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정말 딱딱하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다른 전공자들이 모이는 학회에서 이 두 가지 그림을 6번째 슬라이드로 해서 이 두 가지 결과를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가장 단순적으로 한다는 파이페팅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원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또 학부 과정에서도 많이 활용되어지는 파이펫인데 이 부분이 파이페틱 깊이를 용액에 얼마만큼 담그느냐, 그리고 담그면서도 얼마만큼 또 기울이면서 용액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오차가 많게는 1에서 1.2%까지 신뢰성을 확보가 안 된다라는 오차를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만 보여주시면은 보통 그런 정도로서 신경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또 파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아주 중요한 연구입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른쪽에 있는 논문은 네이처 메서드에 나온 논문이고요. 5년 평균 임팩트 팩터가 35점대입니다. 아마 이런 35점대 투과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이 몇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저널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임상 현장에서는 검체를 바로 검사를 못하면 냉장 보관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냉동 보관했던 부분들을 해동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래프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파이펫을 동일하게 적용을 했는데 첫 번째 냉장 보관된 검체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 첫 번째에 취했을 때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오히려 더 많은 용액이 취해집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만 갈수록 확 떨어져서 오차 범위를 보다 낮은 용액이 취해지게 되고 그나마 재현성이 유지되는 것은 세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용액을 냉동해 놨던 것을 해동해서 활용할 때에는 첫 번째는 오히려 신뢰 범위보다 낮은 용액이 취해지다가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 높은 용액이 취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용액을 취할 때는 먼저 취하고자 하는 용액을 2번에서 3번 정도 취했다가 버리고 최종적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용액을 취하는 게 재현성 확보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라는 걸 밝히는 거고요. 수학적 공식을 토대로 해서 그러면 이 보정된 파이펫을 활용하면 좋지만 보정된 파이펫이 없다면
수학 공식에 대입을 해서 보정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는 논문입니다. 이렇게 분석적 오차와 관련된 부분들을 연구계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선진화된 부분을 도입하기 위해서 어떤 인식과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근거도 있었고 분석적 오차와 관련된 내용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석적 오차 연구가 해결이 돼야지 오믹스 연구라든지 그리고 더 선진화된 근거 기반 의학을 활용한 가치 기반 의학으로의 발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신성장 동력사학과 관련된 바이오 헬스 산업에서도 중요한 GLP, GMP 전문 인력들을 양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임상병리사의 핵심 능력은 어떤 평가 능력, 기기 평가 능력, 시약 평가 능력, 모든 검체를 집어넣고 자동화 장비에서 알아서 결과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평가하고 그 기기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시약도 평가하고 또 장비를 잘 운영하고 오늘 찍은 결과와 다음 날 찍은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게끔 그런 관리 능력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핵심 직무 능력이 지금 작은 글씨로 표시해놨던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라든지 가치 기반 의료라든지 아니면은 더 선진화된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될 때에도 체외진단 의료기기법에서 품질 책임자와 관련된 인력으로 제1호의 임상병리사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만큼 분석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리고 또 연구계에서는 검증 연구와 관련된 또 내용에서 매우 중요하게 이렇게 분석적 오차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단순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이 간호법에 제정된 내용 중에서도 직무 업무 범위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침탈 행위와 관련된 부분 그동안 49년 동안 이런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온 현장의 선생님들 그리고 또 오차를 줄여서 더 선진화된 의료 서비스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또 노력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